민주연합회 회장 신호성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반공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모신 분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회장님께서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감옥에 간 이유는 5.18을 북한군이 와서 수행을 했다. 거기에 광주에 구두닦이 양아치 이런 어린애들이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부하내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제가 감옥에 갔어요. 저는 2002년부터 22년 동안 5.18을 연구를 했어요. 그 5.18을 어떻게 22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느냐. 정보라고 하는 것이 22년 동안 계속 흘러나와요.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22년 동안 계속 엊그저께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 22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제가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고 하는 결론을 내는 데까지 제가 발견한 증거 자료가 몇 개냐? 42개예요. 42개. 42개 증거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해석을 해보니까 증거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북한군이 와서 일으키지 않으면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학자가 글을 쓸 때 사실하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하고 또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 사실 자체를 왜곡하지 않으면. 근데 그 사실을 해석하는 거는 그건 마음대로예요. 그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해석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죄를 때린 거예요. 2년형을. 북한군이 왔다고 생각한다. 북한 42개 증거를 놓고 보니까 북한군이 와서 저지른 폭동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내가 판단한 거,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판단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이 재판이 엉망이에요. 대통령까지도 저렇게 억울해요. 대통령 지금 갇혀있지만은 합법적으로 한 일은 하나도 없어. 합법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전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감금을 한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의 세상이다. 빨갱이의 세상. 그래서 지금 뭐 탄핵 무효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 탄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저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빨갱이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어요. 그 대한민국 검사 판사 세계는 빨갱이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빨갱이들이 다 차지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온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저렇게 돼가는 거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한 걸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몰랐어. 대한민국이 이 정도 좌경화가 돼 있는가. 이제 보니까 이게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마구잡이. 예. 그러면 대통령을 가두려고 하면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편법, 불법, 편법, 불법. 공수처장이 갖다 가뒀잖아요.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갖다 가뒀어요. 그럼 공수처장은 어떤 사람이냐, 오동훈은.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편법의 도사야. 편법의 도사야. 예를 들면은 자기가 법무법인을 차렸어.
근데 자기 부인을 법무법인의 운전수로 기록을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억대의 돈을 부인의 이름으로 가져간 거예요. 또 하나, 딸한테 돈을 가라로 꽂았어. 그리고 또 딸하고 자기가 있는 땅을 딸이 사는 걸로 가라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가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법적으로 증여를 한 거예요. 이런 인간이 공수처장이야. 깨끗한 척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을 이제 구속시키는데 전부 편법이야. 공수처에는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근데 지가 나서서 한 거예요. 이 불법 아니에요. 대통령의 내란죄를 물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경찰 하나밖에 없어. 검찰도 아니야. 공수처도 아니야. 그럼 지가 권한도 없는데 저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서울중앙지검 지법에 하게 돼 있는데 서울지법에 한 거예요. 서울지법에 어떤 판사한테 했느냐? 차은경이라고 여자 판사인데 빨갱이 판사야. 그 판사한테 토요일 그 판사가 당직을 서는데 당직 서는 판사한테 준 거예요. 뭐가 급하면 토요일날 구속을 시키냐고. 뭐가 그렇게 급한데. 그래서 이게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내란이 뭐냐. 내란이 우리 법률 보면은 복잡해요. 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쩌고 하는데 그거 귀에 잘 안 들어와. 여러 번 읽고 뭐 별거 다 생각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래? 우리나라 헌법, 법률, 형법, 민법 이거 전부 해방될 때 유진호 고려대학교 총장하던 유진호 박사가 일본법을 전부 베껴서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은 전부 일본이 1945년 이전에 쓰던 일본법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읽어봐도 말이 안 통해. 말이 어려워. 근데 그 내란 그거를 보면은 뭐 헌법상에 나타난 그 글을 읽으면은 그 의미가 잘 안 들어와.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반역이야, 반역. 그러니까 내란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땅 전체를 불법으로 장악을 했어. 현재 대통령 없애버리고 지가 장악을 했어. 또 대한민국의 땅, 뭐 전라도면 전라도 땅을 자기가 점령해가지고 이거는 전라민국이야. 대한민국의 법률이 여긴 미치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게 내란이다 그게야. 제가 얘기하는 거 쉽죠? 근데 윤 대통령이 지가 대통령인데 무슨 내란을 해? 그리고 계엄 선포하는 거.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그러면 그게 그 비상계엄이 이제 뭐냐? 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국가 통치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취하는 조치다 이게요. 통치를 할 수 없을 때. 그 지금 통치를 할 수 없었잖아. 민주당이 별거 다 했잖아. 29명의 정부 관료를 전부 일하지 못하게 전부 탄핵하고 탄핵 소추시키고 저 마음대로 법률 막 일방조치로 다수결에 의해서 막 하고 예산 활동 못하게 예산 동결하고 이런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은 그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 그게 곧 내란이다 그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그 비상계엄 선포한 게 한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점령을 했어요. 비상계엄 선포한 게 그게 대한민국 점령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일부를 점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무슨 내란이냐고. 그러면은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 왜 대통령한테 비상계엄권이 주어져 있느냐고 헌법에. 헌법에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그러면은 헌법이 내란을 허라고 명시해 준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어렵게 얘기했나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내란이라고 하면은 그 비상계엄 선포권이 헌법 제77조에 있다고. 그 헌법 제77조는 대통령도로 너 내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헌법 77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자가당착 아니야. 내란은 이건 위법인데 헌법을 위반한 건데 그럼 내란을 하라고 왜 내란을 할 수 있다고 헌법 77조에 얘기를 해줬느냐요. 명시를 해줬느냐. 제 얘기 어렵습니까? 헌법이 내란하라고 해놓고 헌법이 내란하라고 77조에 규정해 놓았는데 내란하라고 계엄령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 계엄령 선포만 내란이 되니까 내란을 그 계엄 선포권이 줄여진 거는 내란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 아니에요. 헌법상 77조가 이런 거를 우리는 그 따지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따지는데 요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 얘기 들으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판례를 찾는 거예요. 판례를. 그 판례가 무슨 판례가 있느냐 하면은 1997년 4월 17일 날 대법원이 전두환을 내란 목적 살인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판결문을 쓴 건데 그 판결문이 판례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전두환이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한 것 그 자체가 내란이다. 또 전두환이 5월 17일 날 계엄령을 확대 선포한 것 그 자체가 내란이다. 그거를 지금 그 판례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때 그 판례가 어떻게 됐느냐. 이 대한민국에서 1997년 4월 17일 날 대법원 판결문을 읽은 법조인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판결에 참석한 사람들 말고는 변호사건, 판사건, 법조인들은 그 판결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어요. 엄청 두꺼워요. 저는 그거를 파고 엄청 팠어요. 이 박사학위 따는 그 자세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그 1997년 그 판결문에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에 있다. 대통령이 왜 있느냐? 대통령은 남들이 접하지 못하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 군사적인 판단을 요하는 내용이다. 이게 계엄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잘못됐다 잘됐다 할 계제가 아니다. 게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번 것도 마찬가지야. 이번 거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 대통령이 생각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너 왜 그따위로 했어? 이렇게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걸 했어?
이렇게 비난은 할 수 있어. 여론은 형성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사법 처리할 수는 없다고 얘기야. 제 얘기 이해가 가세요? 네.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거 지금 비상계엄 선포 안 해도 될 텐데 왜 선포했어?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 그거 처벌받아야 돼. 이건 아니다고요. 예.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당시 5월 17일 1980년 5월 17일 날이에요.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한 거예요.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보다 몇 개월 전인 1979년 10월 26일 11.6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격을 당하셨어. 시해를 당했어. 그 사랑하는 부하한테, 믿는 부하한테 시해를 당했어. 그날 저녁에 총리 주재로 강요회의를 해서 선포한 것이 지역계엄이야. 지역계엄. 지역계엄이 있고 전국계엄이 있어. 그 지역계엄은 뭐냐? 제주도가 포함이 안 돼. 지역계엄은. 전국계엄은 전국적이야. 제주도까지 포함돼. 그러면 지역계엄이 그때 대통령 돌아가신 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지역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그것을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계엄으로 했다. 제주도까지 포함시켰다. 그 얘기는 뭐냐? 제주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빼고 그거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전국계엄에서는 제주도를 포함을 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대통령의 계엄사령관이 뭐 장관 거치고 국무총리 거치고 그거 안 거치고 바로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게 돼 있어. 이게 빠른 거야. 템포가 빠른 거예요. 이게 5.17 계엄이라. 그 5.17 계엄을 왜 했느냐? 1980년 4월 5일부터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 시위가 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학생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전부 폭력 시위로 변동한 거예요. 그래서 1980년 5월 15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서울역에서 심재철이가 주도하는 10만 군중이 학생이 모여가지고 버스로 경찰을 깔아 죽이고, 이건 뭐 대통령에서부터 전부 겁을 먹은 거예요. 국무총리에서 다 겁을 먹고. 그래서 전국의 주지관들이 전부 긴급히 모여가지고 5월 17일 낮 2시에 모여가지고 이대로 안 겠다. 이제는 경찰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제는 계엄군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건의서를 올렸어. 올리니까 최규하가 그때 권한대행인데 최규하가 그러면 이거를 강요회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신현학 국무총리 주재로 강요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만장일치로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자. 100% 장군회의에서도 전국 주의관회의에서도 100%,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도 100% 해가지고 그 5월 17일 선포한 것이 그것이 5.17 계엄이에요. 근데 5.17 계엄을 할 때까지 그 서울역 집회만 있었느냐? 김대중이가 람보야, 람보. 그 모든 학생 시위를 전부 김대중이가 배후 조종을 해서, 김대중이가 5월 15일 날 서울역 집회 보니까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그 위력을 믿고 그 다음 날인 5월 16일 날 최기화 내각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5월 19일까지 5월 16일 날 선언을 하기를 5월 19일까지 내각을 총사퇴 해산하고 그 다음에 계엄을 해제할 것을 이 김대중에게 통보하지 않으면은 5월 22일을 기해서 전국 폭동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전포고 아니에요. 그래서 5월 17일 날 갑자기 김대중이가 또 그 집권을 하면은 그 내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그래. 예.
그 혁명 내각 명단 24명 그 명단을 압수를 했어요. 전두환이가 압수를 했다고. 그래서 그 김대중이 5.18의 내란 주모자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이게 5.17 계엄이라. 그 5.17 계엄이 김대중이 내란하려고 하는 것을 잡아놓은 게 5.17 계엄인데 그걸 전두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은 1980년에 그때 대법원 판결에 뭐냐면 5.17, 5.18은 김대중의 내란 사건이야.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단했어. 1980년에 정확히 얘기하면 1981년 1월 23일 날 대법원이 일단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사부재리 원칙 아시잖아요. 한 번 대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왜 또 1997년에 대법원이 또 판단을 하느냐고. 1981년 1월 23일에는 대법원이 판단하기를 이 5.17, 5.18은 김대중의 내란 사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1997년 4월 17일 날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기로는 김대중은 영웅이고 전두환이 내란이야. 사법부, 검찰하고 사법부가 전부 빨갱이 그때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혼자 나서서 하니까 지만원이는 또라이고 지만원이가 얘기하면 망발이고 김대중이가 1995년 김대중하고 저하고 중국에 같이 갈 때 1등 칸에서 김대중이가 자기 부인하고 나하고를 자리를 바꿔 앉힌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호텔에서 커다란 호텔에서 이 강연 이런 거를 할 때는 전부 강사가 지만원이야. 김대중이가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밥을 먹으면은 식사를 하면은 나를 자기 두 부부 사이에 앉혔다고.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 되니까는 나를 장관을 하라고 사람을 네 사람이나 보냈어. 네 사람을. 한 사람은 3번씩이나 오고 전부 7곳이 와서 나보고 장관 하라고. 그렇게 갖고 왔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게 북한에 막 쏟다 주고 김정일한테 4억 5천만 달러 막 국민 몰래 주고 이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제가 김대중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못된 일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2002년이면 김대중이가 포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거기다가 김대중 빨갱이 김대중은 김정일의 총독 이러고 신문에 게재를 하니까는 제가 미운 털이 배겨가지고 도청을 당하고 광주 교도소에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갱이 세력이 자 전두환을 그러면 그 5.17 계엄이 그럼 그거 내란이라고 하자 그거예요. 내란이라고 하자. 그럼 그 내란죄를 누가 뒤집어 써야 돼? 대통령인 최규하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계엄령이라고 그런 건 발동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어. 그러면 저 계엄이 내란이라고 그러면 그 내란죄는 최규하가 뒤집어 써야지 왜 별 둘짜리 한테 당시 별 둘짜리인 전두환한테 뒤집어 씌웠느냐고. 근데 판결문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포복절도 하실 거예요. 판결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의 바지다. 따라서 최규하가 서명한 거 최규하가 결재한 것은 전부 전두환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게 판결문이야. 그래서 최규하가 뒤집어 쓸 내란죄를 전두환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빨갱이 판사, 빨갱이 검사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윤석열이한테 하는 게 똑같잖아요. 얘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법이 없어. 저가 하는 게 법이야. 여러분 이 빨갱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빨갱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 빨갱이를 입에 올리세요. 혼자라도. 그래서 입에서 자동적으로 빨갱이 소리가 나는 거 좌익이다 진보다. 여러분 진보. 진보라고 하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김일성이가 만드는 거예요. 언어 전술에서는 북한이 최고예요. 예. 그 진보. 진보주의가 진보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보수가 되잖아요. 보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캐캐 묻잖아. 또 무슨 판결문이 있느냐 하면은 전두환은 별 둘인데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됐지. 지가 뭔데 전국에서 전부 머리 좋은 사람들 전부 뽑아다가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시국 수습을 해냈느냐. 성공적으로 시국 수습을 해냈기 때문에 국민의 인기를 얻었다. 여망을 얻었다.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네가 계엄을 선포한 거는 그리고 시국진단을 열심히 한 거는 대통령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대통령 가까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한 것 자체가 그것이 내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거예요. 내란하려는 마음은 이게 관심법 아니에요. 이게 빨갱이들 판결문 이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윤 대통령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에 대통령이 됐어. 81년에 대통령이 됐어. 또 81년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카카, 혹시 캘리포니아 1년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강요 아무도 몰라.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 800억 달러입니다. 그럼 한국의 GNP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600억 달러입니다. 아니 한국의 GNP가 캘리포니아 GNP보다도 작아? 다 놀란 거예요. 일본의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6천 얼마. 하여간 한국 GNP의 20배다 이게 20배. 그 한국은 그 작은 GNP 가지고 거기서 6%를 덜어가지고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국보다 20배의 GNP를 가지고 있는데 0.1%도 안 쓰는 0.09%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참 없는 돈에 이걸 내서 자유전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거 공짜로 안보 무임승차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치 그때 당시 미국의 그 일본이 안보 무임승차 하고 프리라이드 한다고 비난들이 많았거든. 그걸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럴듯해. 그래서 어쩌라고? 각하 미국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돈을 주십시오. 왜? 네. 일본 돈을 주시면은 그게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탱크도 사고 전투기도 사고 해서 자유전선을 지키겠습니다. 그 얼마면 되겠는데 그거는 만나게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끝날 시간 됐나? 몇 분 더 해보면 되나?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얘기해도 더 얘기해. 재미없으면 그만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귀국을 해가지고 스즈키 내각이야. 일본의 스즈키 내각인데 거기다 100억 달러를 비를 보낸 거예요. 일본에서 보니까 이거 10억 달러도 아니고 100억 달러예요.
여러분 1965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15년 동안 밀당해가지고선 협상을 해가지고 받아낸 게 겨우 5억 달러예요. 3억 달러는 그냥 빌린 거고, 2억 달러는 갚는 거고, 꾸는 거고, 또 3억 달러는 민간 차관인데, 민간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갚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중지시키고, 대통령이 중지시키고, 그게 5억 달러인데, 1965년에 5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다, 100억 달러.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스즈키가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거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근데 낙하손해가 이제 돼가지고, 낙하손해가 수상이 돼가지고, 또 미국의 아련을 갔을 거 아니에요. 아련을 가가지고선 레이건 대통령이 만났는데, 레이건 대통령한테서 무슨 말을 듣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낙하손해가 40억 달러를 가져온 거예요. 40억 달러를. 그 낙하손해가 말하기를, 전두환 대통령 각하, 제가 최소한 60억 달러는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 위치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로 마련한 것이 40억 달러인데 이거 좀 받아주십시오. 그동안 안보 무임승차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40억 달러 받아냈다고. 이거 아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때 한강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강이 뭐 여름에 이제 장마가 지고 그러면 물이 떠내려가고 이제 뭐 또 메마르면은 비가 안 오면은 막 냄새가 진동하고 뭐 한강이 시궁창이었다고 아시죠? 그거를 오늘날 저렇게 저 한강으로 갖고 오는 것이 40억 달러 중에서 10억 달러를 헐어서 그걸 지금의 한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세계에서 제일 길다란 호수라고. 길이가 제일 긴 호수라고. 이게 평균 넓이가 1km야, 1km. 54.5km야, 길이가. 그 54.5km에 전부 덤프 트럭이 두 대가 다닐 수 있는 지하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오폐수를 전부 해서 그 정화시설을 네 군데나 해가지고 지금의 맑은 물을 만들어 놨다고. 한강을 보시면은 전두환을 기억하시라고요. 한강이 아름답다 그러면 전두환한테 감사를 하시라고. 그거 아는 사람 없어. 그건 나머지 30억 달러를 가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 또 대한민국이 전두환인 1980년에 박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에 대기업들이 막 여기저기서 돈 꿔가지고 갚질 못해가지고 IMF 직전에 있었다고. 예. 그때에 어떻게 88년 올림픽을 우리가 하겠다고 대드느냐고.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전두환 대통령이 올림픽 한다 그럴 때 다 미쳤다고 그랬다고. 미쳤다고. 그게 속이 있어서 온 거예요. 속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올림픽 태릉촌 만들고 올림픽 뭐 공원 만들고 올림픽 체육시설 다 만들고 그 돈으로 하고 그래도 남아가지고 한국형 원자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전화기 옛날에는 이거 꽂는 거 그 교환기였잖아요. 전자교환기로 전부 바꾸고 그거를 한국의 전자교환기가 한국의 네 번째로 만든 거예요. 한국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전두환이 기업체에서 머리 좋은 사람 뽑고 공무원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합숙을 시켜가면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 만든 거예요. 오늘날의 IT 강국을 만든 거라고. 이게 전두환인데 이 빨갱이들이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억울한가 하는 거는 저놈들이 빨갱이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저를 감옥에 누우면은
저놈이 억울하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증오하고 해서 팔딱팔딱 뛰다가 저기서 병들어 죽으라고 저를 감옥에다 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그 안에서 지금 제 나이가 그 뭐 호적 나이로는 41년생으로 돼 있는데 그럼 41년생은 85세 아니야? 그러면 제가 갔는데 처음에는 이 환경이 바뀌니까 한 달 내에 10kg가 빠졌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워.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럼 내가 죽으면은 좋아하느니 저놈들이야. 제가 죽으면은 5.18에 맥이 끊겨. 지금 내가 왜 얼굴하냐? 지금 여러분, 제가 22년 동안에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는데 건 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광주에서 475명이 죽었다는 것까지 제가 밝혀냈어. 근데 작년 6월 17일 스카이데일리는 6월 20일 기사에 났어. 그 다음에 7월 6일 스카이데일리에 또 났어. 2차에 걸쳐서 전 안기부장이었던 권영애 아시죠? 안기부장이 중앙정보부 아니야 옛날에. 국정원 안기부장이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에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은 5.18을 안기부가 조사를 끝냈다. 조사 결과가 뭐냐? 5.18은 북한이 통일 목적으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다. 그 과정에서 490명의 유관급 하사 중사 있는 게 아니야. 유관급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유관급이라고 하면 김신조가 소위 아니야. 청와대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소위 중위 대위야. 상위 대위. 소위 중위 상위 대위. 그 31명이라고 그랬지만 33명이 맞아요. 그럼 그런 그 살인 기계가 광주에 와서 49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기부장이 국정원이 발표를 한 거야. 국정원이 KCIA가 발표를 한 거예요. CIA 부장이 증언을 한 거예요. 2차에 걸쳐서 CIA 부장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차장까지, 그 다음에 공작 요원까지, 북한에 가서 그 확인한 공작 요원까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또 한 사람 있어. 김경재 아세요? 김경재라고 순천 사람이야. 순천 사람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서울 법대 나오고, 김대중이가 미국 가고 일본 가서 한민통이라고 하는 그 반국가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할 때 그때 선전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경재예요. 공보부장 하던 사람이 김경재예요. 그 사람이 평민당 국회의원을 2번 했어. 그런데 2000년도에 김대중이가 남북회담했던 거예요. 남북회담했죠. 1979년 12월 하순에 김정일이가 그때 북한이 전부 300만 굶어 죽을 때 아니야. 비밀 특사를 보내라. 그래서 김대중이가 보낸 사람이 김경재예요. 김경재가 북한에 가가지고 8박 9일 동안 머물렀는데 북한에 그 김학렬이라고 하는 그 노동당 고위 간부가 김경재를 묘지로 인계를 해요. 묘지로 인솔을 한 거, 묘지로 안내를 한 거예요. 이것이 광주에 가서 죽은 사람 영웅 열사들의 묘다. 5.18은 북한이 주도한 거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아사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현찰 달러가 많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와서 김대중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김대중한테 보고하자마자 그럼 너는 좀 물러나 있어. 박지원이 이리 와. 박지원을 시켜서 4억 5천만 달러를 몰래 보냈는데 국민은 영원히 모를 뻔했는데 미국이 그거를 들춰내서 가르쳐 준 게 4억 5천만 달러 아니에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김대중이는 감옥에 안 가냐고. 적장에게 돈을 줬는데 왜 감옥에 안 가냐고. 그러고 뭐 직권남용? 아니 김대중이가 한 건 직권남용 아니에요. 지금 김대중이가 어떤 노릇까지 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결핵 백신을 싹싹 쓸어다가 북한에 주고 보건 관계자들한테는 전부 입단속을 시켰던 인간이에요. 대기업들을 전부 닥달을 하자고 북한에 뭐 줘라 뭐 가서 그 평양체육관에 뭐 다뤄줘라 그 평양체육관에 왜 그 전광판 그거 삼성이 해준 거예요. 삼성이. 그러면 적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지뢰 제거 장비를 공수 영국에서 비행기로 실어다가 그걸 북한에 갖다 준 거예요. 군사 장비를 적장에게 갖다 줬다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무슨 직권남용을 했느냐고. 통치행위지 통치행위를. 아니 금강산 사업이다 무슨 저 금강산 관광 사업이다 그 개성 관광 사업이다 해가지고 한 번 가면 300달러씩 쳐가지고 1년에 10사람이 가든 100사람이 가든 50만 명이 간 곳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50만 해가지고 북한에 퍼주고 이 짓했는데 그거는 그 무슨 죄예요? 직권남용죄 아닌가 그거는? 그게 전부 통치행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윤 대통령이 한 거 저놈들이 거는 건 전부 통치행위지. 그게 무슨 뭐 직권남용죄냐고. 대통령한테 무슨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는 세 개의 거악이 있어. 하나는 5.18,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처럼 두면은 연년 세세 앞으로 100년 대통령 전라도 파들이 해. 전라도 파들이 빨갱이들이 한다고. 국회의원 빨갱이들이 한다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저거를 깨부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깨버리는 방법은 지금 만일에 지난번 계엄 때 선거관리위원회 그 서버를 카피해서 갖고 나왔대. 제가 알기로는 갖고 나왔는데 그 포렌식을 미 8군에서 했대. 그것이 공개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그것만 깨지는 날에는 모든 것이 윤 대통령이 한 모든 것이 정당화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일본이 나쁜 나라다. 저건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은 저건 뭐 우리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고 저건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하고 같이 함께 나란히 협조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책 읽으셨어요? 일본의 의미. 요 밖에 있는데 일본이 없으면요
대한민국의 산업의 시발점이 어디냐? 포항제철이야. 포항제철 100% 기술 지원, 자재, 건설, 감리 모든 거 전부 일본이 온 거예요. 우리 박태준 회장님은 인부들 통솔한 거예요. 거기 기업이 마음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엉터리 기업이 전부 일본 거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 뭐 창원공단도 있고 인천공단도 있고 무슨 창원공단, 구미공단 뭐 다 있잖아요. 시화공단. 이 공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단을 와가지고 채워준 기업들이 전부 일본 기업들이에요. 일본 기업이 없으면, 일본이 저 아프리카 희망봉에 가 있으면 대한민국 오늘 없어요. 거지 나라야. 중국 저게 위험한 거예요. 중국. 지금 중국이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중국이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세계 중소기업의 중소나라, 중소국가에 전부 전자개표기를 전부 보급을 해. 그래가지고 중국이 원하는 사람들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 그래가지고 중국의 꿈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음모가 제 눈에도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눈에 안 보이겠냐고. 트럼프가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해서 칼을 빼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관위도 온전치가 못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선관위를 깨부수려면 빨갱이를 공격해야 돼. 빨갱이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사납게나 빨갱이 소리가 대한민국에 방방곡곡에 빨갱이 해야 빨갱이들이 숨을 멈추고 다니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활개를 치면 안 돼. 그래서 빨갱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빨갱이니까 우리가 빨갱이 소리를 대한민국의 빨갱이 소리를 크게 내서 대한민국을 진동하게 하자고요.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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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이제 제가 아까 그 감옥에서 왜 어떻게 해서 저기 살아남았느냐. 제가 이 인도를 걷다가 어떤 엉뚱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부상을 당해서 일생 불구가 됐어. 그러면 그놈 자기를 와서 덮친 그 차량 운전수 그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놈을 원망을 해보세요. 그 사람 얼마 못 살아요. 그렇겠죠. 원망하고 증오하고 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으면은 얼마 못 살아요. 그래서 저를 여기다가 눈 검사 판사 얼굴이 다 보여. 다 보이지만은 제가 그걸 잊으려고 나를 위한 위로곡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 그게 지금 다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발간이 안 됐는데 그거를 쓰면서 틈틈이 그 책 말고도 4권을 더 썼어. 근데 그 중에 4권 중에서 한 권은 2권은 지금 대기하고 있고
발간 대기하고 있고 3개는 썼는데 그 책이 저 뒤에 있어. 하나는 다큐 소설 전두환. 전두환을 저거 읽으면요, 저거 읽으면은 현대사가 그냥 보여, 눈에 보여. 530 몇 쪽인가 538쪽인가 되는데 제가 그걸 다시 봐도 저건 신내림으로 썼지 인간이 쓴 게 아닌 것 같아. 정말. 그게 왜 나를 위한 위로곡을 쓰면서 나를 위한 위로곡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런 사건들을 전부 소환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음미를 해. 이것도 운명이다. 이것도 운명이다. 이건 참 멋있었어. 넌 참 좋은 일을 했어. 이렇게 그 숨겨져 있는, 감옥에 있지 않으면은 제가 그걸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을 고요함 속에서 제가 그걸 찾아내서 돌틈에 숨어 있는 자아, 꼭꼭 숨어 있는 자아, 자아를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참 이 세상 살아오면서 너는 뭐 근사하게 살았어. 이거는 이래서 근사하고, 이래서 근사하고 하는 책을 쓰면서 틈틈이 쓴 책이 3권이다. 그게. 네. 그러면은 왜 다큐 소설 전두환 소설로 써야 사람들이 많이 읽을까 싶어서 소설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교도소 중간 간부한테 줬어. 중간 간부가 그거 하고 일본의 의미 그걸 읽고서는 이 2 책은 제가 그냥 읽을 책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영치금을 줬어. 교도소 간부가. 여러분, 교도소 간부한테 영치금 받아본 사람 저 말고 또 있을까? 근데 그 전두환 다큐소설 전두환은 왜 썼느냐? 서울의 봄이 뭐 1000만 돌파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이건 붐을 탔어요. 그래서 그거에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봄, 그게 서울의 봄인데 내용을 보니까 12.12야. 그죠?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거고 12.12하고 같은 거냐?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12.12는 언제 일어났느냐? 1979년 12월 12일이요. 그럼 서울의 봄은 뭐냐? 1980년 2월 29일이야. 그럼 2월 29는 3개월 아니야? 3개월이고 12.12니까 18일을 더하면은 100일도 더 지난 거 아니야? 시차가 12.12 있고 100일도 더 지나서 서울의 봄이 있는 거예요. 12.12는 뭐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별4을 별 2인 전두환인 수사본부장, 계엄수사본부장이 검찰총장 역할을 하면서 계엄검찰총장이 수사본부장이에요. 체포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체포한 것처럼 지금 검찰총장이 대통령 체포하잖아요. 그것처럼 체포한 거예요. 그게 왜 쿠데타냐고. 그게 왜 쿠데타냐고. 죄를 져서 하는데. 그래서 정승환은 무슨 죄를 졌느냐.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시해 당할 때 김재규하고 같이 있었어. 이제 끝났지? 응. 같이 있었으면서 김재규가 계속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김재규의 뜻을 받들어서 군을 움직였어. 정승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잡지 않으면은 정승화하고 김재규가 한 짝이 돼가지고
혁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독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독재를 할 거라고. 그거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놓은 게 12.12요. 그러면 그 서울에 보면 뭐냐? 빨갱이들이 대박 맞은 날이요. 빨갱이들이 행제한 날이라고. 2월 29일이, 80년 2월 29일이. 뭐냐? 최규하가 권한대행이, 그때 대통령이,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야. 양다리 걸친 사람이야. 양다리 걸친 사람이야. 요 눈치 보고, 요 눈치 보고, 권력이 누구한테 갈까? 요런 인간이 최규하예요. 그 최규하가 박정희 대통령이 잡아놓았던 빨갱이, 김대중이, 지학순 주교, 문익환 목사, 뭐 이런 사람들 687명의 빨갱이를 사면복권 시켜준 날이야. 그게 2월 29일이야. 그게 서울의 봄이야. 그 서울의 봄하고 봄이 왜 12.12냐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몸에 열이 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옥이, 제가 있는 감옥이 독방인데 자료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밖에서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쓴 것이 다학교 소설 전도원이에요. 여기 후배 육군사관학교 후배 두 분이 와 계신데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야 너무 재밌다. 또 교도소에 있는 그 교도소 구치소의 저 중간 간부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글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같으냐고. 그 다음에 일본을 욕을 하는데 일본은 이완용이 그 사람 내국노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강사가 그게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래 전한길이가.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를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에 나는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역사를 다시 재친단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 일본의 의미 저 간단히 썼지만은 저거를 교도소 중간 간부가 있고서는 머리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대.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것인데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시조선이 518년이야. 518명 중에서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물림하면서 27명의 왕들이 518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서울 거리가 전부 똥오줌 바다예요. 시체가 뒹굴어. 전염병이야. 물을 먹었는데 찝찝해. 거기 사람 똥오줌, 가축 똥오줌 다 섞여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길도 없어. 어디 을지로 종로가 어디 있어? 없어. 전부 초가집끼리 이렇게 꼬불꼬불하지. 저거를 일본 도쿄 버금가는 도시로 만드는 게 서울이에요. 그 전에 무슨 학교가 어디야? 유치원이 어디 있었냐? 서당밖에 더 있었냐고. 그거를 전국에 그 유치원을 깔고 수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교과서라고 하는 교과서 책을 만들어서 가르쳐 준 게 예절을 가르치고 청결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것이 일본 사람. 사람 만든 게 일본 사람이야. 예? 그리고 일본 사람이 언문을 무슨 그거 했다고 탄압했다고 하지만 언문을 탄압한 것은 탄압하는 왕 누구야? 연산군이 언문을 못 쓰게 한 거야. 그거 언문을 쓰니까는 일반인들이 자꾸 글을 써가지고 상소를 한단 말이야. 귀찮으니까 언문 사용하면 전부 처벌한다고 그런 거예요. 일본이
한글날을 제정해가지고 일본이 한글날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 조선어를 사용하는 소선어를 배우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험에 합격하면 수당을 줬어, 공무원들한테. 그 일본이 그렇게 온 거예요. 어린이날도 일본이 제정해줬고. 그 상투에서 이 상투 속에 이가 많을수록 이게 뭐 부자 된다고 그래, 그거 전부 머리 자르게 하고, 이게 개화를 시킨 거예요. 이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식민지가 한 번도 안 돼본 나라는 일본하고 아프리카의 그 어느 나라 하나 두 나라밖에 없어. 유럽도 독일은 불란서 식민지, 불란서는 독일의 식민지 서로 맞바꿔 가면서 식민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일본의 의미 얇아요. 금방 읽어. 2시간이면 읽어. 네. 그거가 이 윤 대통령한테 저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냈는데 청와대 용산으로 보냈는데 대통령실로 가는 편지와 우편물은 전부 하나도 안 받더라고. 그게 전달이 안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큐 소설 여로라고 하는 것은 제 얘기를 썼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전신이 있어. 그 책의 전신이 뚝섬무지개. 그 뚝섬무지개의 전신이 이제 나의 산책 세계. 뭐 이렇게 이름을 달리 해오면서 계속 이제까지 스테디셀러로 자리해 왔는데 지금 쓴 것이 감옥에서 더 조용한 마음으로 쓴 것이 저 책이에요. 다큐 소설 여로. 그래서 저거를 읽고서는 19살 때 부모한테 반항하고 삐뚤어가고 하던 사람이 제 책을 읽고서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지금까지도 자기도 돈벌이도 없는데 참 가슴 아프게 그렇게 자기도 병경하면서 병경을 얻어가지고 병경하면서도 저한테 100만 원씩 꼭 석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쓴 책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람 됐다고 그 책을 읽고. 그래서 그 조용한 가운데서 제가 거기 컴퓨터도 없잖아. 볼펜 가지고 오니까 여기 구독살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여기. 이렇게 해서 그걸 쓰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빨리 가는데 2년은 좀 길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나오는 날 많은 어떤 후배들은 새벽 5시에, 제가 새벽 5시에 나오는데 그 5시에 와가지고 땅에다가 절을 하고, 그래서 그 후배들이 물을 안 먹었네. 끝내야지 이제 끝낼게. 질문 지리시는 제가 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18은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재심을 할 거예요. 재심을 해서 제가 억울했던 거 전부 변상케 할 거예요. 예. 지금 나와서 우선은 지금 이제까지는 이 이념의 침투 시절이었다고. 국민은 몰라. 국민은 모르는 사이에 지하로 침투가 돼 있어. 이제 두더지처럼 튀어나와서 보니까 두더지 가는 길을 삽으로 막으면 두더지가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빨갱이들이 이제 전부 튀어나온 거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좌우익 싸움이 아니라 애국자와 빨갱이들 간의 싸움이야. 애국자와 빨갱이들 간의 싸움이라고. 이제는 전쟁이야, 전쟁. 네. 그래서 그동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게 있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 커다란 임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선은 우리 대통령을 살리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자.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5.18, 강주 5.18에서, 지금 유족들이 뭐 600몇 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수천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들 자손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뭐 판사, 검사, 가산점을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청약 가산점까지 받아서 특별 분양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5.18 유공자가 아니면은 역차별을 받고 있죠. 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그동안 박사님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판을 깰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게 개판이면은, 아니 북한이 와서 전쟁 목적으로 일으킨 게릴라 전쟁을 놓고 자기들이 이룩한 업적이라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자기네들 호의호식하고, 요새는 뭐 유공자로 인정되면 몇 억씩 받는데 일시금으로. 응? 국가에 충성한 사람, 그렇게 6.25 전쟁에 나가고 월남전에 하고 뭐 충성한 사람들 일시금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일시금이 몇 억이야. 그 다음에 연금이 몇백만 원씩이고, 그 다음에 10% 가산점 돼가지고 경찰이고 무슨 뭐 이 사법부에 법원이나 검찰이나 무슨 이런데 경찰이나 이런데 가면요, 유공자 그 가산점 받아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다 와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 판이야. 네. 그래서 이게 전라도의 대사기기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유공자를, 대한민국의 모든 유공자는 누가 선정하느냐? 대통령이 선정해요.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을 통해서 선정을 하냐. 보훈부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데, 5.18 유공자는 누가 선정을 하느냐? 광주시장이 선정을 해요. 그 광주시장이 선정하면은 누구도 손 못 대. 광주시장은 이 사람은 2급이요, 이 사람은 3급이요, 이 사람은 10급이요 하면은 보훈부는 그에 따라서 시행만 해. 이 사람한테 돈 얼마 주고 뭐 주고 혜택 주고. 그러면은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주시장이 선정한 걸 대통령이 혜택을 베푸니까 대통령이 꼬붕 아니야, 꼬붕. 시행자. 결정권자는 광주시장이고 시행자는 대통령이고, 뭐 이런 더러운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감옥에서도 여러 번 편지를 여러분 그 글을 썼는데, 이거 보훈부에서 통합해라. 통합해가지고 단일 기준으로 해라. 그리고
아니 국민 세금을 털어가면서 국민 세금을 해서 저들 호의호식하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유공자인지 명단 무슨 일을 해서 유공자가 됐는지 공적 조서 공적 내용 까라 이거예요. 안까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빨갱이의 힘이 있다. 빨갱이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까야 되는 것을 안 까고 있다 이게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대통령한테도 얼마나 이거를 하고 우리 국민들도 제 글을 그 대통령실에 그걸 해가지고 뭐 편지를 아마 뭐 트럭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게 전부 대통령실로 가는 거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전부 예하부대, 예하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하 기관에 가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럼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한테 귀를 기울였다 그랬는데 그거 편지 대통령실로 가는 편지 차단해놓고 무슨 어떤 국민한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고 제복 입은 유공자는 대우를 한다. 제가 제복 입은 유공자,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월남전에 소위대 가가지고 훈장 타고 고엽제 걸리고 그 유공자가 두 개라고. 전상 유공자하고 공적 전공 유공하고 그 두 개 유공자를 두 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정 역사상에 한 개인을 위해서 교정 당국이 법무부에 가서 이 지만호는 이 사람은 연령도 고령이고 유공자도 두 개고 그 다음에 이 재질도 신념에 관한 재질이고 이 사람 좀 조기에 내보내주세요. 두 번이나 가서 브리핑한 역사는 저밖에 없대. 그런데도 노노한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서운하다 그거예요. 서운하다. 그러면은 지금 본질로 들어가서 그거를 그럼 판사들도 전부 빨갱이로 지금 깔려 있고 유공자가 까지지가 않는 거예요. 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만 하더라도 2002년도에 제가 광주에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광주 감옥에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5.18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치마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60-70%는 아마 그렇게 알걸? 네. 그러면은 저한테 회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 회원들한테 제가 호예지도 발간해서 보내드리고 찌라시도 발간해서 보내드리고 이런 손바닥만 수첩도 발간해서 보내드리면은 전국에 계신 분들이 그걸 이웃에 뿌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커피 사주고 자기 돈으로 밥 사주면서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채널 A하고 TV조선에서 4개월 동안 5.18은 북한이 한 거다 하고 방송을 했어요. 제가 나가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때 많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때 많이 전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전파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도 명단들 까지를 않고 또 공적 조서도 까지를 않고 심지어는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도 5.18 유공자고 서울에 있던 사람도 5.18 유공자 심지어는 1992년생도 5.18 유공자라. 아니 1980년에 5.18이 일어났는데 12년 후에 태어난 아기가 무슨 놈의 유공자냐고. 개판이요 개판. 그러면 이거를 개판인 줄 다 알고 저들도 알면서 까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이 나라를 빨갱이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 방법은 없어. 방법이 없어. 오로지 열심히 이웃을 깨우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놈들 빨갱이다, 우리가 빨갱이다 하는데 지금 점령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5.18 세력들이 5.18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연골하고 이렇게 이제 전 국민이 한 60, 70%, 80%가 이제 소리내서 하게 되면은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네. 그래서 여론으로밖에는 이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 그래서 여론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이웃에 계몽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그게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야. 그 방법밖에 없어. 예,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저 길 언제나 가나. 그게 지름길이라고. 됐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번개TV입니다. 번개TV입니다. 번개. 번개 TV, 번개 유튜브입니다. 번개 TV. 아, 번개TV? 예. 아, 번개TV 이따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주고 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찾았는데. 예. 그 박사님이 25년 동안 연구한 5.18 진실을 지금 전한길이라는 자가 우파 집회에 나와가지고 5.18은 민주화운동이라 그러고 김대중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만원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한길 선생이 이렇게 그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20대 30대들한테 이게 전파한 것이 그 뭐 헌법재판소가 전부 훌륭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줄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누구도 빨갱이고 누구도 빨갱이고 누구는 이러해서 빨갱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그것이 아마 전한길 선생이 한 것에 거의 한 90% 정도는 될 거래요. 그게 그죠? 그 주장이. 근데 전한길 선생이 그 전에 이제 그 한 강의를 보니까 뭐 5.18에 북한군 600명이 왔다 한 건 또라이다. 이건 미친 사람이다. 뭐 하고서는 아주 열변을 토하는 그 영상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나타나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나타나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애국진영으로 끌어들인 것만 하더라도 고마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차차 그 사람에게 좀 일깨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전한길 선생한테 일본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다큐소설 전두환하고 이 두 개는 누군가가 좀 줘가지고 좀 읽혀서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전한길 선생은 보니까는 그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증오를 하고 있고 5.18이 김대중, 김영삼에 대해서도 존경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좌익들이 이제까지 그 대한민국의 역사는 좌익이 장악해 왔고 또 이제까지 그 문화 권력 뭐 교과서를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화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책을 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그 문화적인 권력은 전부 좌익이 가지고 있어요. 교보문고에 제 책이 있으면요 좌익들이 와서 슬며시 갖다가 그 후진대 갖다 놓는다고. 교보문고 같은 데서. 예.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제 책이 깔려 있으면 도서관한테 협박해가지고 그 책 도서관에 비치 못하도록 하고 이래요. 예. 그런데 이 김영삼이 훌륭하다. 김영삼이 뭐 5.18의 진실을 뒤집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김영삼이 그 뒤집은 얘기를 할게요. 1995년 10월 19일 날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깠어. 까니까 김대중이 북경에 있다가 10월 19일인데 10월 27일 김대중하고 저하고 북경에서 북경 그 조어대라고 하는 영빈관에서 아침 삼시세끼를 먹고
그런데 저는 항상 김대중 맞은편에서 말동무가 돼줬다고. 인동호는 저쪽 끝에 가 있고 김상현 의원이 그래도 옆 테이블에 있었어. 그때에 김대중이가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김대중 머리가 좋으니까, 나 노태우로부터 20억 받았는데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노태우로부터 나 20억 받았어. 그때 이제 민자당이지. 민자당에서 뭐 20억만 받았겠냐, 더 받았지, 플러스 알파다 이러고 있는데 하루도 못 가서 초점이 김대중으로부터 김영삼한테로 갔다고. 야, 정적인 이 정치적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니야? 정적인 김대중한테도 노태우가 20억을 주었다고 하면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겠느냐? 몇 천억 받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됐어. 근데 그 당시 김영삼은 이미 노태우로부터 3천억을 받아놓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 노태우하고 김영삼만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통나게 생긴 거야. 너 불어라. 몇 천억 받았냐, 불어라. 아, 김대중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김대중한테도 20억씩이나 받은데 너 대통령 됐을 때는 너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게 꼼짝없이 이제 코너에 몰렸거든. 이때 국면 전환을 한 거예요. 국면 전환. 자기한테서 자기가 아주 이게 코너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야, 김영삼이가. 이때 그 감이 뛰어나다는 김영삼이가 지가 살기 위해서 갑자기 전두환, 노태우 저놈들 12.12로 구데타하고 광고 5.18을 광주에서 양민 학살한 놈인데 저놈들 갖다 가둬라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삼으로 향했던 여론이 전두환, 노태우로 간 거예요. 그 국민이 왜 그랬느냐? 전두환, 노태우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으면은 여론이, 시선이 안 움직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군사정부, 군사정권, 이거에 대한 국민의 그 증오감, 이게 엄청났거든. 그러니까 김영삼보다 군사정권에 우리 더 미운 거야, 더 미운 거야.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이제 이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이 3천억 받은 거는 김영삼은 영웅이 됐고, 왜?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는 바람에 영웅이 된 거라고. 그 전두환, 노태우는 이미 이제 감옥에 가뒀잖아. 감옥에 가두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 근데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1981년 대법원은 이미 5.18이 이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뒤집으려면은 이게 재심을 해야 되고, 재심을 하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새로운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재심이 없이 재심 절차를 밟지 않고 재심을 하려고 하니까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 특별법 머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홍준표한테서 나온 거예요. 홍준표가 그때 안기부 권영애의 꼬붕이었거든. 법률 꼬붕이었거든. 홍준표가 그걸 고치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두환한테 뒤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재심의 기회는 이제 마련했어. 특별법으로. 그러면 죄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작을 한 거예요, 공작을. 그러면 김영삼을 대신해서 공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국정원장, 안기부장, 그게 권영애야. 권영애가 육사 10억이야. 근데 육사 10억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출세를 했던 권정달이라는 사람이 있어. 권정달. 같은 육사 10억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하나해가 아니야. 하나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해에 대해서 아주 증오를 해.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하나해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원수를 갖겠다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집권 시나리오, 집권을 위한 마스터 플랜, 집권 시나리오가 전두환한테 있었다 하는 것을 거짓말로 지어낸 거예요. 권정달이. 그것도 검사실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삼정호텔 1110호에 가가지고 우리 책자로 얘기하면 250페이지에 달하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여기에서 집권 시나리오를 있었다. 집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란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가맨 거라고, 공작을 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러내놓고 인터넷이고 책이건 간에 드러내놓고 권영애와 그 권정달 이 두 육사 15개 두 사람은 제 사관학교 취변 선배이기는 하지만은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죽어라. 그거 다 퍼졌어요. 제 말이. 죽기 전에 제발 죽어서 하늘은 분명히 있다. 하늘의 연자매는 계속 돌고 있다. 하늘의 연자매를 피울 사람은 없다. 너 그런 그 남한테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너가 이 생에서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너 그거에 대해서 이실 짓고 오고 사죄하고 무릎 꿇고 그러고 저 세상 가라. 그리고 제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뭐 꾸짖는다고 할까? 새까만 후배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를 그 전 선생이 그런 걸 알 리가 있느냐고. 입시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 선생이 그런 걸 알겠냐고. 그 제 책을 읽어보면 알지. 제 책을 안 읽잖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우선 남한테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어서 지식이 있어.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은 치매 걸려요. 일본 사람은 한 달에 7권씩 보는데 우리는 0.7권을 보는 거예요. 한 권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치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책도 소리내서 읽으면 치매가 안 걸린대. 쓰면서 걸리면 더 안 걸린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늙어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하면은 늙지를 않아. 여러분, 제가 한국 나이로 84세인데, 호적 나이로는 85세지만은, 한국 나이로 8세, 42년생인데, 42년 말띠인데, 제가 그래도 남보다 조금 한 10년 정도 젊어 보인다고 그래. 구치소 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한 70대 있었어요? 이래. 그러면 그게 뭐 때문에? 항상 머리를 쓰거든. 항상 머리를 쓰고 책 쓰고 머리를 쓰고 책 쓰고. 제가 또 이 연설하는 걸 무지 좋아해요. 마이크만 들면은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이게 멈출 줄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 가려고 하면은 제가 늘 후진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 가려면 조각난 시간을 이어서라.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그 전에 운전하고 다닐 때 신호등마다 쓰잖아요. 신호등마다 읽잖아요. 한 달이면 책 한 권 다 읽어. 그게 조각난 시간을 이어쓰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항상 남보다 앞서려고 하면은 자극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 훌륭한 사람을 만나든지 훌륭한 책을 읽든지. 그래가지고 자극을 항상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채찍을 하면은 그게 여러분 생선을 횟감을 떠오잖아. 뭐 강릉에서는 뭐 실어 올 거 아니에요. 실어 오는 동안에 고기의 신선도가 파괴가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상어 새끼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은 그 상어 피우려고 막 요동을 치잖아. 그거 오면은 고기가 싱싱하대. 그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자극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책을 읽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만날 자고 그러면요 금방 늙어버려요. 그리고 금방 치매 걸려요.
치매 안 걸리면은 남들한테 전도를 걸리면은 자기가 읽은 게 있어야 돼. 읽은 게. 읽고 쓴 게 있어야 된다. 오늘부터 여기 오신 분들,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그런 노력을 해가서 건강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하신 말씀
님께 박수로 한번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 발표는 한 20분 정도 됩니다. 좀 지루할 겁니다. 7년 전에 돌아가신 고병환 선생님과 지금 사회를 보시는 신호성 선생님, 그리고 제가 문경시 방공자유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병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신호성 선생님께서 그 다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존경하는 지만원 선생님께서 출소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꼭 이 문경의 기상을 살리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경시에서 초청해서 반드시 강연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귀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성녀로서 이 국난을 맞이하여 서산대사, 사명대사의 뜻과 상통하는 성병의 입장에서 대사회적 포고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포고문은 원고지 낭송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문경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향 각지에서 찾아주신 애국열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이자 지사이신 지만원 박사님께서 잠자는 문경호를 일깨우기 위해 원행을 마다하지 않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구나 5.18의 진실을 밝히시다가 악법으로 인하여 2년여 영의 몸으로 계시다가 한 달여 전에 출소하시어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거듭 건강을 축원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달이 차면 결고 기온 달은 다시 차오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비대해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지향점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주의 급진 좌파 세력이 쇠를 키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표심으로는 집권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DJ 이후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정권을 좀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21대, 22대 총선에서는 좀도둑 규모를 벗어나 가짜 국회의원을 각각 50여 명을 양산하여 거대 좌파 국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부정선거 이면에는 북괴와 중공의 검은 손이 유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선관위, 사법부, 입법부가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상식과 법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도둑들과 무례배들이 국회, 법원, 언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상식과 양심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로지 몽둥이를 포함한 물리력으로만 제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단단히 각하고 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도청이나 마구니로 이기고 상대해야 합니다. 20년 넘게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중공과 북한 세력에 의하여 나라가 저들의 볼모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선관위,
사법부, 입법부가 중공의 허수인으로 전락하여 한국의 이익을 제쳐두고 중공의 이익을 위한 주구가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국인에 대해서 참정권 박탈, 우대정치 폐지, 부동산 매입 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일수록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오늘의 혼란상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나라의 역사를 왜곡과 역사 공부 부재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보수 우파의 핵심 역할이 나라 역사를 지키고 전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군과 가야를 비롯한 우리 고대사는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조작한 식민사학이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는 지리산, 빨치산과 괴를 같이 하는 종북 좌파들이 그들의 시각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고대사의 예를 들자면 특히 오가야 육가에 나오는 함창 고정가야를 지우고 임나 일본부 일원으로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함창 고정가야는 함창을 중심으로 홍경, 가은, 호계, 용궁 등을 아우르는 우리 지역의 뿌리 역사인데 이것을 학계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함창 고정가야 역사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함창에 가면 태조 왕릉과 왕변행이 있으며 수천 개의 고분이 훼손된 채 현존합니다. 공갈보, 머리매, 낙동전의 존재가 그렇고 낙동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락국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근대사를 살펴보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건국과 산업화를 달성하여 세계 유수의 국가를 이룬 세력이 보수 우파입니다. 건국과 산업화 선진화를 이룬 주역을 독재, 친일, 학살자로 낙인 찍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현대사를 배우고 자란 50대 이전 세력이 현재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사는 일본에 넘겨주고 근현대사는 지리산, 빨치산의 후예인 종북 좌파에게 빼앗기고 자유우파 세력은 황소같이 일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앞만 보고 묵묵히 일만 하면 가족을 건사하고 나라 미래가 열릴 것 같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국가 발전을 거듭하다가 오늘에 이르러 그 모순이 극에 달해 법치가 무너지고 도둑들이 몽둥이를 들고 세상을 호령하는 실정입니다. 늦었다고 느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지금부터 다짐을 새로이 하고 일어납시다. 우선 함창 고정가야 역사를 정립합시다. 함창 고정가야 역사를 바로 세우면 왜곡된 고조선 역사를 비롯해 가야 역사, 고려시대 국경, 통일신라시대 국경까지 다시 그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북 좌파들로부터 근현대사를 빼앗아 옵시다. 이상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정통 우파 체제를 복원하고 악법인 광주특별법을 반드시 폐지합시다. 광주 사태에 대해서 입만 뻥끗해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것이 광주특별법의 요지입니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인민공산주의 법률이 한국땅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5.18이 민주화 운동이 되려면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5.18 당시 단 2시간 만에 전남 지역 44개 무기고를 터은 사건이 해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안기부장 권영혜와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이 밝힌
북한 청진 소재, 남조선 혁명열사 묘지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북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는 5.18 광주 사태는 김일성의 교시라는 부분도 해명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5.18 특별법 자체가 반민주적이며 공산주의 빨갱이 헌법으로 반드시 철폐해야 합니다. 문경상주 시민 여러분, 문경상주가 이렇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대한민국의 척주와 같은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택리지를 집필한 최고 지리학자인 조선시대 이중환 선생은 한반도의 핵심은 바로 청화산이 자리한 이곳 문경 땅이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신립 장군께서 토끼 비리가 맡고 있는 문경세제를 지키지 못한 까닭에 조선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6.25 때 낙동강을 사수한 것도 김홍배 장군께서 세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문경과 상주 시민이 걸개하면 대한민국은 발전 도상에 재진입하여 세계사에 우뚝 서리라 확신합니다. 다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종북, 종중공산주의를 척결하고 나라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부정선거 카르텔을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모두가 짐작하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의 전자개표기 도입은 부정선거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온상인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과 사전선거 폐지를 엄중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부정선거로 구성된 22대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장, 봉천사 주지 지정 합장. 그리고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사는 일본에 넘겨주고 근현대사는 지리산 발산의 후계인 종북 좌파들에게 넘겨주고 자유우파 세력은 그저 황소처럼 일만 하고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부분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함창 권영가야 역사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 권 34 1145년에 지어졌습니다. 함창 권영가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군은 본래 권영가야국이다. 신라가 취지 이를 취해서 위 고동남군, 그러니까 고동남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르기를 고릉현이라고도 했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는데 지금은 함령군이다. 함령군이 함창입니다. 영현상, 거느리는 현이 셋이 있으니 먼저 가선현은 본래 가예현인데 경덕왕이 개명을 해서 지금은 가은현이다. 그 다음 관산현이니 관산현은 본래 관현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관문현이라고 했다. 경덕왕이 개명을 해서 지금은 문경현이다. 이거 지금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 말입니다. 그 다음은 호계현이니 호계현은 본래 호척현이다. 경덕왕이 개명을 해서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 여기 가은과 문경과 호계가 나오고 함창이 나옵니다. 함창 권영가가 이 지역에 있었다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내 학자들이 부정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가야, 안, 가락기, 찬운, 가락기를 찬탄한
찬란한 기록을 살펴보면 자영 그러니까 한 개의 붉은 끈이 육원난 6개의 둥근 알을 내려보냈다. 하늘에서 내려보냈다 이 말입니다. 오기 가거 5개는 각기 그 업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이 성에 남았다. 그 하나가 수로왕이 되고 나머지 5은 각기 오가야의 주, 그런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가야는 지금의 하만이고 고정가야는 지금 함령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 유사 내용입니다. 고정가야가 함령, 함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 사기에 나와 있고 삼국 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고정가야 태조 고로왕릉이 함창 시내 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로왕비릉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료와 사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함창 상주에는 3,000기가 넘는 고분이 파헤쳐진 채 지금 뒹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해석하지 못하고 내팽개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역사를 지키고 가르쳐야 할 의무는 보수 우파에게 있는데 이 보수 우파가 황소처럼 일만 할 줄 알았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고대사는 일본에 넘겨주었고 근현대사는 종북 좌파 빨갱이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맥을 못 추고 이렇게 비실비실한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함창 권영가야 역사를 회복하고 또 지금의 탄핵 사태도 마무리 지어서 다시 탄핵이 기각되고 부정선거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조속히 해산하고 다시 조기 총선을 하기를 힘주어 주장하고 세상에 포옹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